뭐 그러 했으니까 불러주시겠죠. 요즘은 하도 그 세상에 강의가 많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이런 데 쓸 때는 사실 어떤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연출된 강의도 있고 또 아니면 학자적인 소견으로 잘 풀어나가시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 감히 제가 노래를 하는 게 낫지 강의를 하는 거는 이게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만은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과 앞으로 또 할 일이 제가 좀 특이하고 또 그러하다 보니까 강의까지 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강단에서도 아이들 가르치는 거 주로 이제 대학에 가천대학에서도 있었고요. 춘천교대에서 제 제자들이 벌써 선생님이 돼가지고 벌써 2003년에 춘천 가서 강의를 했으니까요. 벌써 어엿한 선생님이 돼가지고 장학사가 된 경우도 있고 뭐 벌써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했던 일들이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과연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하고 앞으로 뭐 소개 받았지만은 제가 이제 뮤지컬 패치카라고 하는 독립운동 뮤지컬을 직접 이제 제작을 했는데 제가 가수가 뭐 이런 걸 제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주위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말립니다. 망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건 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직접 작곡도 하고 제작도 뭐 돈을 끌어다 해보고 또 돈이 모자라니까 제가 직접 출연도 했어요. 주인공으로 나가서 제가 대본도 또 같이 썼고 그러다 보니까 제1이 뮤지컬을 잘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독립운동 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또 그 연유로 인해서 앞뒤의 맥락을 다 공부를 해야지 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노래를 그냥 하는 사람인지 잘 좀 헷갈릴 때가 많고 그렇지만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론적인 거나 아주 확고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기에는 참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 그렇지만은 제가 학자들도 바라보고 또 아니면 이 사회에 진행되는 그런 문화예술 역사의 맥락을 볼 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역사를 공부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지 않았겠죠. 물론 보는 사람의 시각이 중요하겠지만은 저는 그래서 뭐 계속 여기서 강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할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창작을 하면서 했던 고민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성남학 아카데미 아닙니까? 성남에도 역사가 있는데 사실 보니까 성남은 역사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광주의 역사가 있을 뿐이지 성남의 역사는 아주 최근에 일인 거를 저도 뭐 따로 알았어요. 광주 대단지 따로 알았고 그게 저는 광주에서 일어난 대단지인 줄 알았고 지금의 광주에 곤지암쪽으로 해서 성남은 또 뭐 다른 있었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얘기가 그 얘기였고 이 광주에서 성남 지역이 분리되면서 또 하남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 아주 현대사 불과 몇십 년도 안 되는 6.25 이후에 그것도 한참 후에 70년대에 노동운동, 민권운동, 인권운동이 일어나던 그 시기에 이 성남이 출발한 걸 보고 저도 지역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저는 복정동에 사는 지금 2002년부터 거주를 했으니까요. 그래도 20년 됐으면 성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쉽게도 한 10년은 한 15년이죠 거의. 제가 보기에 우연한 공연은 2007년에 한번 제 아내 소프라노의 귀국독청회를 성남 아트센터에서 했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성남에서 공연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그리고 간헐적으로 한 2010년도 이후에는 뭐 3.1절 행사 때 노래 한 곡 부르는 것 정도
2019년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저희가 공식적인 그 공연을 성남에서 하게 됐고, 뮤지컬 패치카, 그 다음에 20년, 21년 저희가 좀 굵직한 공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남의 역사는 잘 알면서 제가 살고 있는 이 고장의 역사를 잘 모르는 거에 대한 요즘 좀 아쉬움, 양심의 가책까지는 사실 좀 그러지는 않고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느낄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지역의 것을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제가 예술에다 역사를 담으려고 했더니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맥락들이 발견이 돼서 한번 소개도 하고 시대적으로 좀 어떻게 변천이 됐는가, 그 다음에 외국의 사례는 어떤가 하는 거를 좀 음악 있는 입장에서,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좀 바라봤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저희가 연결을 안 하고 시작했네. 아까는 됐었는데 이제 갈아타는 됐어요. 됐습니다. 됐죠? 저도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는 컴퓨터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걸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은 컴퓨터 거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웬만한 컴퓨터 조립은 못해도 다 고치고 부속 갈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관심이 생기고, 역사에 관해서도 그랬듯이 이걸 해보니까 제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람한테 뭐를 시킬 때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모르면은 아무렇게나 해놔도 그냥 받아야 되는데, 아니 이걸 왜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그런 노하우가 생기는데 항상 배우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했던 공연들인데요, 저희가 랑코리아라고 하는 예술단체를 성남에서 2013년인가요? 그때부터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성남에서는 공연한 적이 없고 주로 용인, 서울권에서 또 이제 다른 그 지역에 가서 했습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산업심리학과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중에 음악을 시작을 해서 일반 평생 음악만 하신, 음악으로 입문해서 음악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경험을 해서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이 강의를 하고 하는 것들은 조금 좀 다른 길이다 이렇게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 강의를 하면서 이 내용은 사실 저번 주에 제가 간략하게 드린 거고, 나중에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남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성남에 대한 가행, 노래로 하는 그런 일을 저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번에 들어서
그 전초전으로 다른 그 내용을 강의하면서 마지막에는 성남의 이야기로 좀 귀결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 발상으로 오늘 주제를 마련했습니다.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역사는 우리 문화나 예술에 반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쓰고 계신 안경, 이 마스크 하나에도 다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동안 그 마스크가 불과 1, 2년 사이에 얼마나 진보했는지 여러분들이 보셨죠? 옛날에는 마스크 하면은 그거 다 똑같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쓰시고 있는 마스크는 좀 다르고, 뭐 강도나 색상이 또 다르든지 뭐 또 디자인이 있더니 이제는 또 투명하게 그걸 보십시오. 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 꼭 역사적인 사건이 사람이 일으키는 사건이라고 규정짓기는 그렇고요. 이 자연재해가 가져오는 그것도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뭐 지진도 나고 또 전쟁이 나면은 이건 사람이 또 일으키는 거지만은 또 여기서 피해를 입는 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자연도 피해를 입고 동물도 피해를 입고 이게 다 우리가 연대가 돼 있단 말이죠. 저는 이 음악을 하면서도 제가 하는 음악이 꼭 뭐 그냥 음악에서 끝나는 그런 거 그건 아닐 것이다 하는 거를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우리가 보는 미술, 이 여러분 옷 입는 색상, 그죠? 머리 스타일, 화장 기법, 그죠? 그 남성분들은 뭐 면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일상 그 맥락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음악과 관련된 시대의 역사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일 운동 시대, 독립운동 시대의 또 음악들이 있겠고, 또 이제 뭐 최근에는 민중가요라고 하죠. 또 그다음에 뭐 서양적으로 봤을 때는 오페라나 뮤지컬에 이런 역사가 다 녹아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요즘에는 그 뭐 K 콘텐츠가 많지 않습니까? 드라마. 거기 뭐 음악도 나오고 또 사극, 그다음에 또 우리가 각색을 해서 한 뭐 판타지 그 역사극까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데 저는 사실 그거에 심취해 있지는 않습니다. 드라마까지는 좀 그렇고 영화는 제가 그 가리지 않고 보는 편인데 국내 드라마 같은 경우는 잘 이렇게 볼 시간도 없고 주요한 것만 이렇게 그 보고 있는데요. 이 역사가 다 우리 일상생활에 하는 이 매스미디어 이런 쪽에 다 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잘 아시죠? The mouth of truth. Legend is that if you're given the line, you put your hand in there, you'll be bitten off. 너무 명장면이죠. 언제 봐도 And so you do it. 로마의 휴일, 그죠? 저 진실의 입에다 손을 넣는 장면입니다. Let's see you do it. Sure. 저도 깜짝 놀랐네요. 아주 명장면이죠. 또 이거 한번 선우공주님이 그 서동이라는 사내를 밤마다 만난대. 저는 이거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내용은 알고 있죠. 한강 위에는 몸까지 불 거라던데. 거짓 소문은 일파만파 퍼졌는데 공주는 난 몰래 시집을 가서 이 노래 한 곡으로 이게 신세를 망친 건지 신세를 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천하공주는 어쨌든 이런 일들 지금 뭐 간단한 너무 길게 하면 또 그러니까요. 이 사실 진실의 입은요, 제가 로마에서 가이드 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헤라클레스 신전에 뭐
저 뭐 하수구 뚜껑이었다. 이게 뭐 옛날에 신전이 크다 보니까 또 예술적으로 하면은 뭐 다 어차피 노예나 뭐 그런 사람들 시켜서 한 거니까 뚜껑 하나 멋있게 만들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그 코스메트 성당이라고 그 옛날 중세 시대 때 아주 제일 오래된 성당이고 거기 보면은 도서관이 아주 유명한 중세 도서관이 유명한 그 성당인데 거기 그 밖에 입구에다가 그걸 다 붙여놓고 이 시대가 변천이 되면은 다 그 뭐 성경에도 그래 있죠. 뭐 어디서 쓰던 돌이 이쪽에 굴러가서 뭐 돌이 되고 그렇듯이 이것도 거기 가가지고 벽에 있는 그냥 거리 장식이 돼버린 거죠. 거기서 일어났던 사실인데 아니 이게 신전의 하수구 뚜껑이 진실의 입으로 그 변신을 한 거죠. 그 옛날 사람들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그죠? 로마는 이거로 인한 그 관광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 안 가면은요. 관광객들이 난리를 칩니다. 아니 그 시간이 없거든요. 로마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로마는 그 하루를 보기에는 다 볼 수 있지만은 한 달에는 다 못 본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는 하루 만에는 볼 수 있는데 한 달을 두고는 다 볼 수가 없다고 그 정도로 이 넌센스한 그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 것들 참 특이한 얘기죠. 이 서동요 그 서동이라는 것과 이 사람과 그 무왕의 얘기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렇게 좀 지나보면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잔다르크 누구죠? 유관순 누나, 뭐 열사, 뭐 그렇게 저희가 그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하는 분이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누굽니까? 다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 하는데 이거는 사실 뭐 진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애매한 부분들이 없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래서 쭉 그 기사나 그 근거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승복 어린이 그분의 그 이야기는 뭐 재판까지 일어나서 그 재판 과정에서 그 이승복 기념관은 완전히 그 초토화됐더라고요. 거의 뭐 문 닫기 전 수준인데 명맥만 그냥 유지하고 있고 그런데 또 재판이 뒤집어졌더라고요. 그게 이제 왜곡이 아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차피 그 남북 분단으로 인한 그런 이념적인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박정희 정권이나 그 이후에 우리가 공산당 뭐 빨갱이들에 대한 그 반대 그런 반응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의 사건 이게 진실이든 허위든 간에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이 하나의 작품으로 인해서 이 하나의 사실 왜곡인가 아니면은 진실인가 그거와 상관없이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반공으로 무장이 됐습니까? 의심할 수 없죠. 그죠? 우리 생활이 그렇게 변화됐단 말이죠. 근데 만약 이게 정말 거짓이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 안에 굉장히 무서운 잠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화예술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한국의 잔다르크 유관순 그 열사 같은 경우도 그 제가 이제 문헌들을 쭉 이제 보면서 표치카를 제작할 때 본 게 6인 결사대라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화학당의 학생들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 맨 마지막 인물들은 나중에 경찰이 돼가지고 이분이 또 경찰 간부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이분은 또 뭐 친일로 또 나중에 또 몰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 이제 상황들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또 외국으로 유학도 갔다 오시고 뭐 그래서 잘 엘리트로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시대 상황에 의해서 또 뭐 그런 그 단죄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아주 그 흥미로웠던 사실은 뭐냐면은 유관순 열사가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이화학당의 이제 뭐 교장이었던 김한란 여사나 여러 가지 그 친일 행각들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뭐 학생들한테 야 우리 한국 식민이 돼가지고 지금 나라 망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이제 우리 일본 한국 식민이 돼가지고 이제 세계를 되는 우리가 일본에 이제 식민해서 잘 살고 이제 할 수 있다 해서 전쟁 나가라 징병 가고 막 그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1점 알기에 그런 행각인데 아니 이게
해방이 되니까 이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나 내가 그동안 했던 좀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은 중간이라도 가는데 이걸 대놓고 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무마를 못해. 그러니까 이화학당은 친일 매국노들이 운영했던 학당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 있는 성남 똑같은 이름인데 성남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교장 선생님이 그때 그 출발 자체가 친일 그쪽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왜곡했다가 지금 뭐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슬 빼는 거죠. 나중에는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변명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안 맞는 변명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 그 6명 다 17살짜리 어린 소녀들이 사상이 있겠습니까? 17살 때. 몰라던 때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투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불의다. 그러면 가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나이면은 틀림없지만은 어떻게, 그럼 6인 중에 왜 유관순만 쏙 올라갔냐? 그러면 유관순이 아니라 6인 결사대. 그러니까 전체가 올라가서 그 독립운동에 6인 투사하면 얼마나 6인의 전달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이 좀 추정이 되고 알고 봤더니 김한란 측과 이제 나라에서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일어나서 했는데 청년들 중에서도 이 항일 투쟁을 했던 그런 거를 좀 이제는 밝혀야 된다. 좀 선양을 하자 해서 했더니 공무원이 가가지고 이거 누구로 해야 되나? 6인 중에 뭐 누구로 할까? 이거 다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이러다가 거기 김한란 박사하고 친한 그 선정자 중에 유 씨가 한 명 있었어요. 자기 사촌에 뭐 이렇게 좀 되는 게 유관순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관순을 딱 낙점을 한 거예요. 그 이후부터 유관순 3.1절은 유관순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았나요? 그죠? 아니 이게 3.1절에 우리 뭐 3천만 중에 뭐 얼마가 다 일어나가지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그 선양이 나쁘다는 거는 절대 아니지만은 그거로 인해서 다른 6인 다른 친구들이나 또 그때 했던 다른 학생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그런 좀 이상한 현상? 그렇죠?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봐서 나중에 뮤지컬에도 좀 그런 걸 반영하려고 했는데요. 뭐 두 가지가 또 있고 진위를 떠나서 그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죠. 꽃의 상징성. 우리 무궁화 하면은 꽃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가 논란이 있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무궁화 하면 태극기 부대 하면 무궁화 보수 해가지고 쫙 하고 도배를 다 하죠. 근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상징이란 말이죠. 국화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또 아니더라고요, 이게. 제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법으로 지정한 국화, 국가 뭐 이런 것들이 법도 상위법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최고로 확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고, 진달래는 어느 때부터 우리 국토의 저 남쪽부터 저쪽 간도, 북간도까지 다 피는 게 진달래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전국에 퍼져 있는 게 진달래인데 어느 날부터 진달래가 빨갱이가 돼버렸어요. 빨갱이의 상징. 북한에도 진달래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진달래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한때는 뭐 그런 얘기를 못해. 너 빨갱이지. 영변이 어딘데? 너 우리나라가 아니라 뭐 북한인데 너. 뭐 이런 그 논리가 있어서 이 진달래가 한때 곤욕을 당해. 그래서 진달래가 무슨 투쟁의 상징이다. 근데 사실 뭐 진달래는 우리 투쟁하기도 전에 다 지들이 알아서 피든 건데 뭐 갑자기 거기다 우리가 이념 을 집어넣으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것들을 몰아내면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 자연들이 피해를, 그럼 진달래를 다 불태워야 됩니까? 그죠? 그런 논리들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들을 제가 좀 느끼게 됐습니다. 이 뭐 무궁화도 배달이 있고 홍단심이 있고 뭐 쪽이 있는데 이 특히 백단심 같은 경우에는 저게 일장기를 닮았대요. 그래서 또 논란이 있고
제가 이름을 썼는데 저 배달 홍단심 이사는 이거는 나중에 그 품종 개량을 뭐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일본에서 다 그대로 종자 가져다 이름만 바꾼 거. 여기 뭐 이사당을 뭐 이렇게 청단심 이런 게 사람 호예요. 이거 후원해 주는 사람 호를 갖다가 또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이 감히 지금 우리 국화에다 대고 그러면은 우리 화연 이렇게 예? 화연 국화 무궁화 중에 화연 이화연도 좋네요 이름이 그죠? 뭐 연심 고연심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그래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일본에서 뺏겨다가 이름만 이런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사실 음악인을 하면서 굉장히 그 정체성의 혼미를 겪고 있었단 말이죠. 어쨌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미술에도 이런 많은 것들이 지금 있는데요. 제가 보시면은 역사는 어떤 형태로든 남겨지는데 미켈란젤로 보십시오. 이 종교관이 그냥 여기 그대로 녹아 있는 겁니다. 그동안 많이 최후의 심판이 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건장하게 예수님의 몸체는 다비드상 그죠? 많이 헤라클레스나 이런 고대의 아주 튼튼한 건장한 그 몸매의 남자를 그래서 저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건 누구죠 이게? 이 사람이 그 성당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 살가죽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가죽이 벗겨지는 고문으로 죽었고 여기는 그 다 하나씩 들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보십시오 이 바퀴 이런데 그냥 눌려서 죽었고 뭐 여러 가지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저쪽 위에는 이제 베드로가 여기는 안 보이지만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미켈란젤로가 이거를 그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리스도교적인 종교관을 여기다 다 심어서 이렇게 보존을 한 거죠. 여기서 다 해석이 되는 거죠. 출연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더니 아니 성화를 그리려더니 무슨 누드화를 다 그려놨냐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통용이 안 됐죠. 중세 그림은 다 이렇게 옷이 여러분들 몇 분만 빼놓고 그래도 저 목을 이렇게 드러내시면 안 됩니다. 중세 때는 잡혀갑니다. 다른 분들은 지금 목 이렇게 다 저도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시대인데 아니 이렇게 빨개 벗은 사람들을 그려놨으니 이거는 혁명입니다. 혁명. 그래서 르네상스를 뭐라 그러죠? 그 자체가 이 세계의 파라다임이 바뀐 겁니다. 세계의 틀이 바뀐 거죠. 이때 지구가 돈다? 태양이 돈다?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언제 공인이 됐는지 아십니까? 갈릴레오. 물론 뭐 영화나 이게 그게 한 장면이지만은 재판 끝나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자기가 반박을 해서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근데 그럼 교회가 갈릴레오한테 사과를 했습니까? 갈릴레오는 시신도 뭐 교회에 못 묻혔어요. 그러다가 피렌체에 가면 가묘만 있습니다. 이런 그 위대한 과학자의 발견이 요한 바오로 2세 그거 언제입니까 지금? 불과 몇십 년도 안 됐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세계관의 그거에 대해서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이제 와가지고 한 거예요. 그게 지금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이런 그 현상들이 있단 말이죠. 미켈란젤로도 이걸 하면서 힘들었겠죠. 하도 저 추기경 한 사람이 괴롭히니까 이 추기경을 여기다 그냥 딱 사인을 해버렸어요. 이게 누구냐면 뭐 최산화라는 그 추기경인데 하도 막 그 논평을 막 악평을 하니까 여기다가 그 최산화라는 추기경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벌을 받는 사람이죠. 근데 뱀이 그 불알을 그냥 뱀이 그냥 꽉 물고 있는 그런 걸로 이 사람 얼굴이 그 추기경 얼굴이라는 거예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안가품을 했다.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이게 사실 종교관이 남았지만 그 안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사생활이 여기 남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범죄라는 거는 흔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 범죄를 풀어내는 것도 예술이다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시몬과 페루라는 그림인데요. 이거 왜 할아버지가 조그만 여자의 젖을 빨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외설 중에 외설이에요. 어떤 경우는 딸이 뭐 저기 아버지 젖을 그 아버지가 딸의 젖을 빨고 이게 사실 이 성화인데 옛날에 이 성인이 이제 갇히게 됐어요.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고문이 뭐냐면 굶겨 죽이는 거예요. 이 딸이 보다 못해 아버지를 찾아가서 몰래 뭘 들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가서 아버지를 살리려고 젖을 먹이는 장면입니다. 이거 그냥 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게 뭔가 아이고 흉측해라 그러지만은 이 안에는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하면서 그다음 숭고한 그죠 초월한 그죠 부녀의 정을 초월한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섹스 요즘에 그 성 그런 것도 초월한 아주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역대 많은 그 화가들이 이거를 주제로 또 다시 그리고 그런다는 거죠. 프랑스 혁명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상징적인 프랑스 자유의 여신입니다. 미국은 자유의 신상이 되지만은 프랑스의 여신이 가슴을 탁 드러내놓고 있는데 뭐 그때 저랬겠어요 여자가? 그러진 않고 그 프랑스의 자유를 그 바라는 그 자유의 여신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 민중들과 함께한다. 왕권과 그래서 민중 시민들이 이제 그때는 분리돼가지고 드디어 우리 지금 현대 사회가 된 겁니다. 왕정 사회가 아니라 시민 사회가. 그 소년도 나오죠. 소년까지 다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아주 이거는 굉장히 아주 획기적인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이 프랑스 혁명은 세계를 또 뒤바꾼 사건이었어요. 그거는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왕과 그냥 일반 시민, 그냥 평민. 너나 나나 다 평등하다. 그거 무서운 얘기죠. 그게 1780년대에 벌써 일어난 거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다. 그죠? 이거 동래부라는 여기 순절도, 임진왜란 때, 이 송상현 그 부사가 여기서 이제 나중에 결국 져가지고 그 처단되기 전에 있는 모습인데 또 도망가는 그 관료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나중에 좀 찾아보십시오. 워낙 많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다 기록이 남는다는 거죠. 이것도 여러 가지 좀 전에 것도 버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그림을 그리니까 그 공문서화 돼가지고 그리는 거죠. 이거 역사를 바꾼 사진들도 많죠. 이거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우리가 그죠? 전파가 나오더니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고 역사를 바꾼 사진. 아유 우리 주열이 못 봤어요? 계속 막 헤매는데 아들이 없어. 알고 봤더니 이 바닷가 부둣가에 이렇게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한 달 가도 못 찾다가 알고 봤더니 이게 여기 그 폭탄이라 그러죠. 이게 무슨 최루탄이 여기다 칵 꽂혀가지고 그 당시 최루탄은 뭐 얍삽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게 머리 여기다 이 해골에 박혀 있으니 이렇게 발견이 되니 사람들이 눈이 안 뒤집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이 투표를 부정 투표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하다 보니까 4.19 혁명으로 딱 그냥 도화선이 돼버린 거죠. 이 사진 한 장으로 우리나라의 역사가 바뀐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그죠? 중국 천안문 이거 많이 보셨죠 그때? 이 중국의 그 전까지는 별로 쉬쉬하다가 이 사건 하나로 인해서 중국의 인권 탄압이 여기서 그냥 가시화 돼가지고 지금도 미국이 꼬리 잡고 있잖아요. 뭐 탁 하면은 중국은 뭐 인권이 안 돼. 서로 잘 나가다가도 뭐가 좀 뒤틀리면 중국 북한한테도 우리가 그러죠. 북한은 뭐 인권을 얘기하고 이런 그 단서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도 그러지가 못해요. 다 업보가 있기 때문에 언제 또 너 가가지고 하는데 거기 원수가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언제 보는데 내가 그때 거기 가서 오줌을 쌌나? 뭐 그게 다 찍혔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이런 큰 맥락들이 사진 한 장, 사진도 예술이죠. 사진 잘 찍으시죠, 그죠? 오늘의 것도 또 남기시려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고 벌써 카메라에 비디오로 남기지 않습니까? 1920년대부터 벌써 사진이 조작되기 시작했더라고요.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었는데 미국도 같은 시기에
뭐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링컨 대통령 뭐 이렇게 주위에 그 참모들 보면은 거기에 갑자기 사람이 빠져요. 그런 거는 뭐냐? 숙청된 거예요, 숙청. 미국조차도 그랬어요. 뭐 자기 반대파들은 나중에 좀 서로 불편하니까 나중에 사진을 해서 그걸 지워요. 이게 인화할 때 요거를 지운 겁니다, 요거. 레닌이 그 연설하는 장면인데 저게 보도에 나갔는데 이거는 오리지널, 요거는 가리지널. 근데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고 믿는 거죠. 근데 이 사진에는 그때 당시에 정적이었던 서로 이 공산주의자들도 분열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를 규정을 할 때 저도 뭐 요즘 와서 들은 확신입니다만은 공산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독재가 더 문제라 얘기죠. 공산주의 자체, 사회주의 자체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나라 동학도 그랬어요. 그죠? 뭐 뭐든 서로 잘 살아보자는 얘기인데 누가 독점을 하고 독재를 하고 컨트롤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민권이 자유가 없어지니까. 그건 노예나 같은 거죠. 옛날 노예제도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통제라는 거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초대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에서 다 숙청이 되고 나중에 뭐 스탈린이 남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택했던 거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주의를 택한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우리도 북한을 바라볼 때 공산주의 공산주의면 공산 독재라고 얘기를 해야지 정확하고 우리는 저 군부 독재라는 표현을 또 썼죠. 이 말이 민주주의지 민주주의가 아니라 군부가 독재하는 거다. 뭐 이런 그 표현으로 이걸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정의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빨갱이 저쪽은 이쪽은 다 빨갱이고 그런 논리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의아한 이런 것들 결국 사진의 조작은 사건을 조작하는 거고 여기서 역사의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 시작되고 그러면 이거를 보도하는 조작된 언론이나 그럼 결국 역사 자체가 조작이 되고 그럼 우리는 조작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면 우리가 조작된 경제활동을 하는 거죠. 요즘 주가 조작 문제도 많았었고 그 다음에 대기업들이 그 거품 경제라 그랬죠. 부동산 쫙 올려놓고 그런데 실체가 없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이 조작이라는 게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도 밀착돼 있다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성남만 봐도 광주 대단주 운동은 이거 난동, 폭동으로 보도가 됐어요. 근데 여기 살아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불과 몇십 년 전밖에 안 돼. 70년대 일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빈민에 대한 생존권 투쟁이라고 해서 우리 지금 성남도 이제 와서 작년 뭐 재작년쯤 되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와서는 성남 시민의 날이 성남 민권의 날. 그래서 아마 시민의 날을 이쪽으로 해서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8월 10일이었나요? 8월 10일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 수진립고개라 그러더라고요. 수진립고개. 가천대학에서 모란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쪽이라고. 제가 우리 윤정준 관장님께서 이 내용을 좀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좀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성남에 아무것도 없었던 이런데요. 그러니까 저쪽 서울에서 그냥 사람들 뭐 어디 개발하려고 왕창 이쪽으로 가보니 아무것도 없어. 뭐 어떻게 살란 말이야. 그러니까 판잣집 지어놓고 다녔어요. 사실 이 사진도 이렇게 해서 크게 넓게 피면은 좀 보시기 편하겠죠. 그죠? 그것도 조작입니다. 그죠? 미화되잖아요. 이 판잣집 요 성냥각 되는데 이게 옆으로 하면은 이 판잣집 치고는 좀 크게 잘 지었고 길게 잘 지어놓고 살았구만.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웃지 못할 일입니다. 그죠? 이렇게 성남이 이렇게 판자촌이 됐고 사람들은 이 성남의 이런 땅을 일궈서 뭐 건물들이 들어서고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이 사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이거 증인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사장님도 여기에 그 봉사활동으로 오셨었더라고요. 사람 죽으면 묻어주고 장례염해주고 그런 활동을 서울에서 저쪽 왕십리 살 때 와서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런 그 사진들은 이게 불과 몇 년 안 됐다는 거죠, 이게. 어쨌든 이제 뛰어넘는 시간인데요. 음악에는 시대가 철저하게 사실 반영이 됐습니다. 일제시대 때는요, 좀 지루해지니까 노래 한 곡 들을 것 같을까요? 네.
황성예터, 그죠? 1928년 일제강점기 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잘 부르지만은 그 황성의 적, 흔적이라는 뜻으로 이분이 전해리수 씨인가요? 그럴 거예요. 백수를 하셨더라고요. 2009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910년에 태어나셔서 이에디소. 이분이 이거를 단성사에서 노래를 하는데 이게 고려 왕궁터에 가보고 그 흔적만 남은 그걸 보니까 너무 처량해서 그게 노래가 된 거죠. 황성예터에 이게 금지곡이에요. 일제한테 나라 뺏긴 그 얘기 아닙니까? 예터에 지금 조선의 왕궁은 어디 가고 다 지금 일본 놈들이 다 해서 허무한 거야. 이거 노래 한번 해보실래요? 황성예터에 잘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아니요, 제가 한번 저는 반주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노래를 하면 어떨까요? 예? 다 같이 할까요? 해볼게요. 노래 듣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게 좋죠. 자, 하나, 둘, 셋.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폐하에 서린 획포를 말하여 주노라. 가엾다 이 내 몸은 그 무엇 찾으려고 끝없는 꿈거리를 헤매여 있노라. 이러니 참 구슬프죠. 이 가수가 단성사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2절까지 불렀대는 목이 메어서 못 부른 거예요. 멈췄다가 다시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 이런 세상을, 그러니까 3절이 나오죠. 나는 음이 너무 낮으니까 잘 따라 부르시면 나는 가리라 끝이 없이 이 발길 닿는 곳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점적서도 한없는 이 심사를 가슴속 깊이 품고 이 몸은 흘러서노니 예터야 잘 있거라. 이게 사실 그 시대에 우리 사람들의 심정이었을까요? 우리가 나라 뺏긴 지가 1928년이면 벌써 10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10년이 넘게. 그래도 뭐 기별이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희망이 없어지니까 쓸쓸한 노래를 하게 되죠. 그때 나온 노래입니다. 3.1운동 바로 직후에 나온 노래죠. 먼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좋으냐.
같아요? 그죠? 이게 그 시대를 반영한 노래입니다. 이게 금지곡이었겠어요? 아니었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쭉 보면은 뭐 그냥 탈로가 나오죠. 자, 노래가 너무 작으니까 이분 따라 하다가는 정말 이 풍진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좀 밝게 한번 해보죠. 2절 시작.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기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어떻게 하면 하는지. 담소하락에 엉벙덩벙 주색 잡기에 침몰하랴. 세상 만사를 잊었으니 희망이 족할까. 참 우리 할머니가 이 노래는 다 외우시더라고요. 그냥 저렴하게 거의 아리랑급이에요. 그냥 수근하면서도 풍진.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골목에 다니는 아저씨들이 그 술 얼큰이 드시면 이 노래 고성방가하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 중에 또 하나가 홍도야 울지 마라. 홍도야 하면서 자기 마누라 이름을 불러요. 예? 옳지. 그 마누라 이름 대신 불러가지고 그 막 그런 얘기들. 잠깐 10분 휴식하고 홍도야로 한번 이어지겠습니다. 예. 그냥 내일도 올리면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기자 넣는 기자들 요즘은 참 애매하잖아요. 네. 저희도 옆쪽으로 못 만났어요. 줌으로 하고 떴는데 내가 막 눌러야 되니까 우리 아들이 막 나도 못 누르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못 누르고 있어. 나도 못 누르고 있어. 나도 이렇게 했다가 못했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하라고 해야 되는데 나도 왔는데 갔는데 그게 지워졌는데 또 다시 떴다? 아 예. 알아. 나도 그래서 안 넣은 거야. 그거까지 들어갔다가 안 했어. 근데 나중에 네, 수업 중이었어. 바꿨어? 내일 오자, 내일. 잘 됐네. 나는 5호 하고 싶었는데, 누구랑 바꿨어? 5호 하고 싶었는데, 누구랑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랬어? 그랬으면 좋았을까. 나 내 오전에 이거 싫어, 안 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싫어가지고,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오전에 내가 거기 갔다 바로 가야 되니까, 같이 집에 가서 같이 가요. 그래요, 예, 네. 머플러를 치워서 이렇게 목이
옷 두껍게 입고 왔어. 추울까봐 뒤에다가 여기 겁이 좀. 바나는 나와갖고 버스 타고 나오려고 하니까 비가 별로 안 오더라. 그래서 걸어서 국장역까지 가갖고 여기 타고 왔어. 내가 걸어가는 거 제일 좋아했어. 국장역이 2,500부가 더 들어가. 거기에서 그다음에 내가 하루살을 타고 여기 올라오고 해다가 보니까 좀 건널목이 금방 끝나는 거야. 그래갖고 신호등이 금방 와요. 가니까 차를 많이 떨어지는 거야. 그거 아직 안 됐어. 잘안 보여. 그거를 점심을 했는데 나도 못 어디에서도 주유 소유인데? 지금 말고 저기 버스 비용 붙여가지고 버스 차고지 있잖아. 거기 옆에 옛날에 저기 한번 그 어디지? 유튜브 아니 밴드에 떴었어. 근데 진짜 있나? 잘 안 보여. 그래. 자전거 도 있는데 버스 공영 차고 들어서 앞에 끼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가 나는 부회장님을 낚아서 저번 분들보다 머리가 많아지고 이전에 나는 새로 거기 그거 생체시주의 학생 중에 멘토가 멘토가 너무 많이 몰렸어. 그냥 4월 꽉 찼어서 이제 사과먹 있잖아. 18일부터 19일부터 22일 사이에 몇 번을 쳐다고 25일부터 29일까지 나 보고를 나왔어. 어저께 그때 나 그러고 있어. 4월 넷째 근데 엄청 많이 했어가지고 영어도 지금 원하는 어제가 그때 뭐가 있어 안 했어. 그만 경기장이 있더라고. 아니 넷째 주거는 셋째 주라고 지금 셋째 주는 며칠이야? 22일 목요일 날이 되시잖아요. 여기가 아니 그게 이제 지금 이제만 이제 이게 아니라 지구가 이제 그게 되면 이제 사람이 많이 이용할 거야. 목적으로 그 지구가 더 행복하다는 일에 부담이 그렇고 뭐 이거 좀 유튜브 사람들이 이러고 나면 이용이 뭐 날씨가 좀 우중충하지만은 안에 열기는 다 꽃이 핀 것 같아요. 다그 여성분들이 많으시고 그냥 옷이 다채로워지니까 훨씬 좀 살만합니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다 괜찮아지지 않을까? 오늘만 썰어라죠. 요 며칠은 너무 더웠어요. 네. 낮에. 그치? 한 여름같이 더웠어요. 그죠? 네. 그래서 뭐 밖에 꽃 피는 거 보니까 이제 코로나 물러가는 것만 남았다 싶네요. 보니까. 자, 뭐 어쨌든 그 시대를 노래하는 거는 사실 사람들의 습성일 것 같아요. 뭐 봄이 되면 또 봄 노래하고 가을 되면 또 가을 노래 하듯이 이런 그 계절의 주기와 상관없이 또 그 시대를 노래하는 거는 조금 사람들이 그 시기가 지나면은 어떤 기간이 지나면 이거를 좀 정리를 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그렇게 하면 이제 예술가들이 이거를 컨셉을
집대성 해가지고 하나의 시가 나온다든지 소설이 나온다든지 뭐 어떤 고발 소설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이거 직접 못할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은유적으로 그 표현을 세상 망한 것처럼 이렇게 통할 수가 있겠죠. 홍도야 울지 마라도 사실 그 심파극으로 아주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홍도야 울지 마라 했는데 이것도 사실 아주 자세히 보면은 아니 그 한 여인이 그죠? 여인이 가난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생 일을 하면서 오빠한테 학비를 벌어가지고 오빠를 출세시키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래도 뭐 좀 좋은 집에 또 시집을 가야 되니까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부잣집 사장님 만나가지고 또 다 그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인 결혼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싫지만 그래도 자기의 신세를 모면해 보려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순탄치가 않아요. 뭐 첩이 생기고 또 바람 피고 막 그러면은 이게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파탄에 이르러서 이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데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경찰에 잡혀가야 되는데 경찰이 왔는데 자기 오빠예요. 왜냐면 오빠가 이제 잘 돼가지고 이제 검사나 이제 뭐 경찰 순사가 됐겠죠. 그래서 출세를 한 거죠 오빠는. 오빠가 또 동생을 잡아가는 이 신세. 이게 사실 그때는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리고 전체 기생들이 그 아주 단체로 와서 관람을 하고 자기들 신세를 얘기하는 것 같고 하니까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이 전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그 부잣집은 저겁니다. 일본이고 이 여인은 우리 그 처량한 우리 국민이고 결국 그 순사는 결국 그 틀에 갇혀가지고 이거 매국노를 할 수도 없고 친일을 할 수도 없고 그 자기 백성을 또 잡아 가둬야 되는 자기 친척을 가둬야 되는 이런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거로 탁 각색이 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홍도야 울지 마라가 단순히 심파극이 아니라 굉장히 안에 암시적인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뭐 최근 한 70년대까지도 그 뭐 심판하시는 분들이나 만담하시는 분들이 막 이거 하고 있죠, 그죠? 네? 다 잊어버려라. 오빠, 사랑의 속고 돈에 울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날 비웃고 천한 기승이라고 욕을 해도 그냥 만말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왜 부잣집 교수에게 장가를 들었느냐 말이다. 아니, 오빠, 세월이 가면 다 아실 거예요. 그 이름 꼭 지품에 돌아오실 거예요. 좀 순해 본데요, 그죠? 근데도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죠. 노래 잘 부르시는 우리 한번 해보실래요? 같이? 네? 이게 단체의 힘입니다. 같이. 사랑을 알고 이분이 워낙 소리가 특이해서 쉽게 따라할 수가 없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일제시대가 되면서 기생의 신세라는 게 옛날 조선시대의 기생이 아니고 그 일본식 기생이나 좀 매춘부로 전락하는 그런 그 상황이 만든 거예요. 예전에 조선시대 기생은 뭐 황진이부터 해서 절개가 있고 양반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그 학문적 소양과 모든 것들이 있어서 그 기생들이 하는데 이제 일제시대가 되니까 일본놈들이 와서 막 하고 그냥 겁탈하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기생들이 이건 내가 생각했던 기생이 아닌데 이게 뭐 내가 매춘부도 아니고 이렇게 돼서 우리 그 기생의 역사는 완전히 더 변질되고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물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생들이 얼마나 이걸 보고 참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기생들은 그전만 해도 또 수원에는 김영화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자기 그 동료 기생들 30명 데리고 3일 동안 앞장섰던 사람들은 의식이 있는 여인들이었죠. 지금의 그로 봐서는 택시 운전사라는데 제일 그 정보가 많고 주소 들은 게 많으신 분들이 의식이 있는 분들이에요. 여기저기 다 하니까. 이때는 기생들이 정보나 위에 무관대작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로 돌아가는 게 술집에서는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결국에서는 자기가 뭐 창녀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참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넘어가고요. 이 목포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공의 뱃노래, 그죠? 자, 이것도 그냥 목포의 눈물인 줄 알았더니 이 목포의 눈물이 징병 끌려갔다 오가는 그런 그 항구란 말이죠. 또 그리고 이게 원래는 이 300년 원한 부분 그 노석정 밑에 이게 보면은 300년이 그 시대로 봤을 때는 어떤 시대냐? 임진왜란이 걸쳐 있어요. 300년 전이면 그때 일본이 침입을 해가지고 있었던 일들, 그 노적봉, 그 격전지입니다. 노량해전이 있고 하는 그런 그쪽 지역에 300년 원한 품은 노적봉 아래 일본이 이 안에 있는 숨은 저희를 캐치해내면 안 되니까, 알아버리면 안 되니까 요 밑에 빨간색으로 그 심위에 안 걸리려고 뭐 300년 원한 품은, 이게 일본과 우리가 300년 전에 이렇게 했지 그 사적제, 그게 아니라 300이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서 원앙새가 이렇게 숨고 있는 노적봉 아래. 그럼 이제 이게 뭐예요? 연애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노래를 통과시켜서 사람들한테 그 노래를 불러줬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아요. 그리운 금강산, 누구의 주제란가, 그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비로봉적 봉우리 짓밟힌 자리, 그죠? 그걸 살짝 이제 바꿨죠, 이제 나중에. 그러나 지금 남북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다시 돌아갈지 아니면 들지, 이런 그 사건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밑에 보십시오. 못 오는 님이면 마음도 보낼 것을. 이 광복이 안 되면은 포기라도 하지. 이 신세 한탄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그 옛날 그것과 지금의 신세를 살짝 반영해서, 우리 지금 이걸 트로트라 그러죠. 요즘은 전통가요라고 또 이렇게 이름을 갈아탔더라고요. 트로트는 또 뭐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의 또 엔카하고도 또 부딪히고 하는 그런 거. 왜냐면 우리가 근대화를 받아들일 때 다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가 뭐 더 정선이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이런 그 노래들이 있고요. 뭐 해외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베르디가 오페라에서 그 베르디가 살았던 시대는 이탈리아가 아주 분열이 돼 있다가 통일이 안 됐어요. 뭐 피렌체 왕국, 나폴리 왕국, 롬바르디아 왕국, 뭐 이것도 뭐 롬바르디아는 아마 오페라일 거예요. 그런데 빅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라고 그 우리나라 강화도 같은 그 섬이 있어요. 이탈리아 앞에 사르데니아라고 하는 섬인데, 그 섬에 있는 정치인이 이제 이탈리아 첫 그 통일 그 왕이 되는 거죠. 그 시대에 베르디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통일하기 위해서. 근데 또 프랑스 막 침공도 있고 하니까 이태리가 그 나폴레옹 시대에 굉장히 좀 힘들었잖아요. 그 사이에서 그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바 베르디를 외칩니다. 이 안에 이제 저 경찰들이 쫙 있잖아요. 오페라는 격이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근데 민중들은 막 전단 돌리면서
자기들 통일에 대한 그 영화로 통일운동을 하는 거죠. 이 전쟁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이때 외치는 게 비바 이탈리아를 이제 외치는 순간입니다. 이게 베르디 비바 이탈리아, 그 비바 빠빠, 교황 만세 비바가 그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실 비바 베르디라고도 많이 불렀어요. 비바 베르디. 근데 비바 베르디 하면은 야 베르디 만세 너 잘했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브라보 베르디. 근데 그게 아니라 VER 하면은 VERDI죠. 그러면 V는 비토리오, E는 에마누엘레, R은 레,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D는 of, D. 맨 처음에 E, 베르디 하면 끝에 E를 끊어지 이탈리아. 그러면 이탈리아의 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베르디를 딱 쓰면은 우리 사자 그거 하죠. 그죠? 단어로 이렇게 시 짓는 것처럼. 그 베르디가 비바 이탈리아예요. 그러니까 결국 비바 빅토리아 에마누엘레 레디 이탈리아 이 암호였던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이때 뭐 대단했어요. 프랑스나 이런 뭐 위에 있는 압박, 어떤 그동안에 있었던 압제에서 벗어나서 히브리 노예들처럼 새로 새 삶을 찾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담의성이 있죠. 또 이 역사가 반영이 된 뮤지컬이 있죠. 에비타라고. 아르헨티나,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여기 불을 좀 끄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화나니까. 이렇게. 저쪽에는 마돈나가 영상을 찍은 거고요. 이쪽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카펜터스라는 가수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에바 페론이라는 여인입니다. 사실 여자가 잠깐 정치를 이끌긴 했지만은 실정으로 이게 또 생각을 해서 나중에는 좀 쓸쓸하게 죽는 스토리지만은 그 당시에 19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아르헨티나에서 여성 정치인이 물론 대통령의 부인이었긴 하지만은 다시 제기를 해가지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뭐 페미니즘 그런 얘기지만 굉장히 아주 획기적인 일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에바 페론. 이렇게 뮤지컬 만들면 아르헨티나 국민이 이걸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전 세계가 보는데 작품은 이런 거를 만들어야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이 작품 보면은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문화예술로 승화시킬 것인가. 근데 뭐 여기도 부패가 있었을 테고 그러니까 자꾸만 정권을 망하고 지금도 사실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이 독재라는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있는 공과 과를 어떻게 하면 잘 얘들에 반영을 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반번하시 그대로 반영이 되면은 걸작이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반드시 후폭탄을 맞는단 말이죠. 어쨌든 이거는 뮤지컬로 성공해서 지금도 계속 영원히 남을 작품입니다. 사실 이건 나비 부인인데요. 어느 개인날, 어떤 개인날, 핑커톤이라고 하는 일본에 파병된 미군 장교가 일본 기생이죠. 나비 부인.
마담마 버터플라이, 그죠? 이 여자한테 이제 여기서 있는 현지처죠? 애까지 낳아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요. 근데 오지를 않아요. 돌아오질 않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여종이 많이 그 사람 안 와요. 제발 순진하게 그러지 마시고 지금 살 길을 찾아야지. 여자는 기생인데 수절을 하고 애만 키우고 손님을 안 받으면 뭐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우리 남편은 올 거야. 어느 날 트럼바 붕 쳤죠. 멀리서 옛날에는 배가 큰 배가 들어오기 전에 한 포를 붕 쏩니다. 이게 그런 걸 표현한 거죠. 음악 안에다. 베디 저 봐라 저쪽으로 오실 거야. 응? 누군가 기다리죠. 창문 밖으로. 그렇게 와서 저쪽으로 오면은 내가 탁 달려가서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알고 보니 왔더니 자기 마누라하고 왔어요. 미국에 있는 실제 처하고. 그런데 자식이 있다 그러니까 자식은 내놓으라고. 자식만 데려가겠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고민을 하죠.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지만 남편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그 순애 그런 것처럼 자기는 차라리 자결을 하고 애만 이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많이 항일 투쟁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반감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감을 가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래요?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자체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또 이런 역사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미군이 들어와서 오키나와 그러면 뭐 지금 일본 사람들은 종자가 이게 뭐 반이 막 섞여가지고 이게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일본 연예계는 벌써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서 외국인 같은 그 일본 사람들, 일본 말을 잘하는 거기서 현지에서 자랐던 우리가 말하는 소위 튀기라 그러죠. 다문화. 그러니까 이 애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부를 또 바라볼 때는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 생각해 주는 게 저는 예의고 그렇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적인 갈등을 할 때는 냉철하게 또 이렇게 해야 되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고 이거는 미스 사이공입니다. 또 베트남전 뮤지컬로 만들었죠. 완전히 대박난. 필리핀에 가서 이 여자를 캐스팅을 한 거예요. 뮤지컬을 만들어 놓고도 이게 배우를 찾아야 되는데 마음에 드는 배우가 없는 거예요. 여배우가. 그러면 좀 20살 이전에 한 18이나 돼야 되고 좀 베트남에서 몸파는 아가씨 이래야 되고 또 거기서 손해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애를 낳아야 되고 나중에 또 남편한테 이거 똑같은 아까도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뭐죠? 베트남판 마담마 버터플라이 마담 나비부인. 근데 이 여자도 애를 보내야죠. 굉장히 참 슬픈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 베트남은 내전이 있고 하니까 결국 미국 사람들이 와서 또 탈출도 시켜줬잖아요. 미국은 사실 전쟁을 도발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또 구원자가 된 병주고 약주고 다 하는 거죠. 마치 우리도 똑같은 6.25 전쟁? 그거 누가 일으킨 겁니까? 북한이 그냥 일으켰겠어요? 이건 다 세계적인 열강들이 구도가 이렇게 해서 그 전략적으로 그래서 난 거지. 우리야 뭐 장기판 쓰는 졸이죠. 그 사람들이 뜨면 우리는 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미리를 갖고 그냥 싸워 그러면 말고 하고 장기판 위에 있었어요. 우리는. 장기를 뜨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강대국들이. 훈수 뜨는 사람도 있었어요. 미국, 영국이 훈수 뜨면 또 이렇게 하고. 그죠? 러시아 훈수 뜨고 중국 훈수 뜨고 그럼 우리는 북한하고 그 훈수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가 이 꼴이 된 거죠. 우리나라가 독립운동 했지만은 나라를 잃은 것도 결국 거기에 놀아난 거죠. 큰 틀에서만. 우리는 우리 내부적인 우리 민중들,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애환은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더 큰 틀에서 우주로 보면은 뭐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뭐 우주에서 뜬 보면은 뜬 데가 저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마치 태풍이 이렇게 가고 북상하고 내려다 소멸되고 하는 것처럼 그게 다 보인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아찔한 거죠. 지금 우리의 현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소련, 우크라이나, 그죠?
여기서 제일 이익을 본 사람은 미국. 미국은 이제 천연가스를 팔게 됐어요, 드디어. 그 천연가스 얘기는 벌써 10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매번마다 기름 파동이 날 때 미국은 천연가스를 계속 풀지를 않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딱 풀기 시작한 거예요. 히든 카드를 계속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프랑스 혁명. 민중의 노래입니다. 이제 왕정은 도저히 뭐 안 되겠다. 이 프랑스 혁명은 성공한 혁명이죠. 피해 수천이 따랐죠. 그게 안 따랐으면 성공은 못될 것이라는 대부분 아주 싹 차단해봐서 단두대 뭐 그냥 그게 정말 잘 못한 비인간적인 거일 수도 있었지만은 가차없이 우리는 아니 친일 전쟁을 충당 못하고 간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많이 얘기들 하십니다. 대만도 일본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친일 생각을 했던 언론 다 폐간 그리고 다시 재창간 그런 그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나라는 미군정 하에서 그걸 못했던 거죠. 미군정이 들어와다 보니까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씨가 다 달려가가지고 미국 하니까 저 영어 잘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씹으려고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 가고 임시정부에서 온 독립운동가들은 왕따시키고 다 미국판으로 만들어놓고 인원이 딸려. 그러니까 이거 경찰력 우리끼리 좀 하자 그랬더니 경찰은 이미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벌써 일제 36년 동안 경찰직을 했던 베테랑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친일 경찰 다시 복귀 이런 그 상황들이 실제로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참 멋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될 시기가 오는데요. 보십시오. 이거. 자, 이거 보십시오. 아까 그 그림, 제가 하는 이 그림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사료를 거쳐서 이렇게 그 시대를 그대로 재현을 했던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더 그 가치가 있고 우리가 지금 많이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알는 것은 프랑스 혁명의 그 3대 기지가 있는데요. 리베르테, 에갈리테, 이퀄리티 서로 동등화되는 거, 그 프라텔리티라고 해가지고 그 형제 우애. 근데 그 당시 프랑스 혁명을 연구하는 이론가들은 이 자유가 뭘 뜻하는지 평등을 뭘 뜻하는지 다 아는데 이 박애, 우리는 박애로 다 외웠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박애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오던 시대는 일제시대 한가운데입니다. 이거를 접했던 그 신학문의 사람들은 일본에 다 유학가 있었고 아니면 한국의 지식인들이었었는데 그럼 우리도 프랑스 혁명처럼 이렇게 하면 3.1운동도 거의 비슷한 기지로 갔다고 봐야 되는데 아니 일본이 가보니까 자유, 평등 전반적인 분위기가 일본도 내부에서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박열 같은 그 영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일본 사람들도 박열한테 잘해주고 그때는 일본도 아니 제국주의는 남을 침탈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뺏어오고 이건 도의적으로 좋은 게 아닌데 우리 일본이 이렇게 선진화돼서 명치유신 이후에 메이지유신 이후에 잘 살게 됐으면 오히려 선을 베풀고 그래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절대 다수가 또 그 다수 이게 민주사회라 해도 다수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로 끌려가잖아요. 정치인들이 제국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독재시대 때부터 숙청을 당하거나 또 통제를 당하고 그러던 시대였죠. 근데 이 프랑스 혁명하면 일본에서도 프랑스 혁명, 일본 혁명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동력은 자유평등은 좋아요. 다. 그건 어느 정권이든지 자유하다, 평등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프라텔리티 때는 이거는 연대하라예요. 이게 노조하면 우리 연대, 뭉치자라는 얘기인데, 이 뭉치면 큰일 나거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뭉치면 안 되니까 이거를 슬그머니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박애.
아니 이걸 프라테르니테를 그냥 있는 그대로 구글 사전 해보십시오. 그럼 형제애, 뭐 우리 형제가 형제지간에 박애입니까? 박애하고 형제애는 다르죠. 이제 박애 딱 이렇게 갖다 놓고 우리 그 번역을 해놓으니까 다 박애로 알았죠. 근데 지식인들은 뭐 프랑스에서 공부한 사람도 프라테르니테, 뭐 프랑스 그거는 그때 왕정에다 이렇게 시민 계급들이 하나로 뭉쳐야지 이게 성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와 내가 비록 형제는 아니지만은 다른 가족이지만은 우리는 시민으로서 연대를 해야 된다. 니네 저 집단 있지, 니네 조직, 우리 조직, 또 저쪽 조직, 시민 조직들이 서로 이게 연대하자는 얘기지. 시민 조직이 우애 다지기예요. 지금 나라를 저기 바로 세우는데 우애로 합니까? 우정 사업입니까? 정치가? 아니죠. 이거는 생존권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대하고 뭉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쭉 이렇게 봤을 때 그 이론가들은 이거를 박애라고 거나 형제라고 번역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프랑스 혁명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성공했던 거는 바로 연합체, 연대를 했기 때문이다. 레지멘토, 레지스탕스 이렇게 집결해가지고 같이 뭉치는 그런 거로 하는 게 맞다 그러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걸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본이 시키는 대로 그냥 다 번역을 해놓은 거를 이런 그 오류들이 있는데 일본 자체도 아니 이게 자유평등 그 박애는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인류애적인 그런 건데 왜 이게 무슨 프랑스가 무슨 인류애가 있었어요? 자기들 그 나라에서 지금 파탄이 되고 해서 무슨 프랑스가 미국을 위해서 혁명했습니까? 독일을 위해서 혁명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논리가 안 맞다. 일본도 처음에 1901년도에 그 무정부주의자가 이제 그 번역한 용어의 오류를 그래서 그 오류가 있어 일본은 오류를 우애로 수정을 했대요. 또 우애로. 그래서 우애지만 이것도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박애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참 자유평등 박애가 그 청교도 정신의 기본 거를 미국을 이끄는 기본 정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거 보면서 그쪽으로 건너가서는 또 그렇게 뭐 미국은 또 청교도가 이 퓨리탄이 그게 또 종교적으로도 그거는 그쪽 논리지만은 일단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 사람들이 했던 거를 봐야지 뭐 미국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그걸 해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 맹점들이 이 뮤지컬을 보면서 제가 이제 문헌들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 맥락을. 그래서 그런 거를 발견했다. 우리나라는 또 재밌는 것들이 많죠. 이 현대 대한민국에는 이 민중가요, 또 퇴폐가요라고 그랬죠. 이 가요들이 금지곡들 많았던 거 기억하시죠? 이게 6월 항쟁 1987년도 8월 18일이 금지곡의 광복절이래요. 그 해금됐던 금지곡들이 한 186곡이 해금이 돼가지고 그 대신 이제 북쪽으로 넘어간 뭐 작곡가나 이런 사람들은 뭐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사상적인 것 때문에 이제 해지를 안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거 재밌는 영상을 제가 발견했어요. 민족문제연구소나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국가적인 그 외주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잘하더라고요. 대통령으로 한 번 더 뽑아주십시오 하는 정치 연설은 오늘 이 기회가 마지막 연설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때 유행했던 노래입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 불신감을 조장하기 때문에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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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마음을 내 가슴에 도려내는 아니 이것도 안 됐나요? 모르겠네요. 그죠? 궁금하시죠? 이해하시죠? 그리움에 지쳤어
그렇다고 또 못하게 하고. 노래는 좋으니까 몰래 자기는 듣고 심수봉 불러라 하듯이 미리 가서 끌려가서 부른 거죠. 찢어진 스타킹. 미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듣고 온다는 얘기죠. 키가 작으니까, 키가 크다니까 잘 대통령한테 이게 영시의 이별인가요? 아니, 이것도 이별이에요? 이것도 금지경? 통행금지가 있었던 시절이라서 영시의 이별은 이게 안 되는데. 그죠? 통금 시간이잖아요. 그죠? 밤에 안 자고 뭐 하냐고. 왜 불러? 그죠? 우리나라 참 재밌는 나라였어요. 이건 저는 이런 거를 외국에 정말 재밌는 극으로 하면은 굉장히 창자적이면서도 이게 사실 있었던 일이고 이게 창피한 일은 아니라고 봐요. 하는 시대의 흐름이니까. 아니 이런 노래도 금지곡이에요. 그죠? 네? 이 노래 엄청 많이 불렀어요. 저도. 대표적이라고 기타까지 앞서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 비관적이라서 금지했어. 하얀 구름 속에는 이름 중에 노래가 사실 없어요. 굉장히 앞서갔거든요. 다 사장됐죠? 왜 그 신음소리가 왔냐고 이게 그러니까 밤일 아니야 이렇게 예? 개선을 해서 불렀구먼요 이게. 자꾸만 하고 싶네. 한 번 하면 자꾸만 하고 싶다는 거죠. 이 신승양 선배님도 참 우리나라 이 대중음악의 획기적인 그 선두주자입니다. 제가 많은 설명을 하려고 했다가 이거 하나 보여드리는 게 오히려 더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바로 이 시대가요 성남 광주 대단지 사건이 난 시대하고 맥락을 같이 그거를 한번 염두에 두시면은 물론 여기서 계속 사시질 않은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이런 내용들을 민권은
올해의 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분위기상 또 이 한계 때문에 많은 노래를 해드릴지 못하지만 이런 노래 제가 사실 많이 부르고 했던 아침 이슬은 제 고향 원주에서 발표가 됐어요. 원주에는 원동성당이 있는데 김지아 시인도 그때 이제 피신에 와 있었고 박경민 선생이 따라서 또 오게 됐죠. 그래서 원주 가톨릭 센터에서 고개 숙인 그대여 원주는 그 가톨릭 센터에서 지학순 주교가 그 평신도들과 연대해서 많은 그 유신 그 반대 뭐 양심 선언도 했지만은 학생들한테 서울대생들이 연습할 데가 없어요. 여름에 농활이라는데 농촌 활동. 그 갈 데가 없으면은 저기 원주에 얘기하면은 저는 원주 진광고등학교 출신인데 그 진광고등학교를 빌려줘요. 학교 안에서 활동을 하면 괜찮으니까 밖에 나가서 하면은 또 뭐 의식화 한다 그래서 또 잡아가니까 몰래 와서 거기서 그 여름 캠프, 음악 캠프를 한 거예요. 그 캠프라는 학생들이 발표를 원주 그 가톨릭 센터에서 했었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고 또 그 김지아 씨나 김민기 선생이 그 같이 이렇게 또 팀을 해서 거기서 아침 이슬 금관의 예술하고 들어보시죠. 얼어붙은 그죠?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 그 금관의 예술도 그 원주에서 그 만들어진 곡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마치 우리가 이제 운동권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하지 말라고 막 말리고 난리쳐도 왜냐면 원주도 경찰들이 있으니까 경찰과 군대가 같이 그 시민들을 이렇게 좀 통제하고 그랬던 그 시기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거 하나하나 직접 설명하려다가 노래들을 뭐 거짓말 뭐 다 아까 여기서 한번 직접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게도 우리 좀 뭐 극 많이 보셨죠? 토지 같은 대하드라마는 참 위대한 계속 버전이 다시 새롭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하는데 몇 번 이어졌지만 앞으로 그런 것보다는 사실 좀 휘발성 강한 좀 각색들이 강한 게 너무 많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서 순수한 문학이나 그 역사의 진위성과 관계된 그런 것들은 사실 지금 더 퇴보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좀 문단과 특히 영화 흥행을 목적으로 해서 그냥 너무 왜곡을 많이 하는 거죠. 각색을. 저도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개봉 하루 만에 라이온킹에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나란말싸미는 어제 11만 명의 관람에 13만 명을 동원한 라이온킹에 밀렸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과정을 다룬 나란말싸미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정설이 아닌 승려 신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가설을 토대로 했습니다. 개봉 2달이 넘은 알라딘은 박스오피스 3위를 지켰고 한국 애니메이션 레드쇼즈는 4위로 출발했습니다. 공론적인 정론적인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영향을 미칠지 이게 이제 뭐 일본 사람들한테는 이게 또 믿게 돼서 뭐 중이 하나 만든 거 가지고 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사실 그 역사물하고 관련된 것들은 꼬투리 잡히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요. 지금 그 드라마들이 많죠. 주몽도 마찬가지고 기왕후, 선덕여왕, 그죠? 명량도 보면은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그냥 나옵니다. 요즘에는 심한 것과 좀 덜한 것들이 다 공존을 합니다. 명성황후는 또 대표적이죠. 이게 뭐 사실 요즘에 보니까 이번에 김건희 씨인가요? 이건희 씨인가? 그 대통령 그 부인 그분 때문에 또 명성황후가 지금 더 떠요. 왜냐면 명성황후가 보니까 그 당시에 또 막 전보로 다니고 뭐 좀 굿하고 그런 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거로 또 돈을 많이 또 이렇게 한 것들이 사료로 다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뭐 나중에 보니까 뮤지컬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 역사 학자들하고 검증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좀 두 가지를 공존을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또 명성황후가 뭐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확 투쟁하고 그런 식으로 뮤지컬에는 또 나와요. 명성황후에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리고 그게 또 대한민국 대표 뮤지컬이라고 그러면은, 아니 대한민국 대표 뮤지컬은 아까 프랑스 빅토르 이고의 레미제라블 보십시오. 그건 그래도 돼요. 그건 그래도 돼요. 왜 그래도 되냐고요? 걔들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냐고? 우리는 미화시키는 게 안 되냐고요? 보십시오. 빅토르 이고의 소설이에요. 그거는 레미제라블은 소설입니다. 소설. 만든 거예요. 만든 실화가 아니라. 명성황후는 뭡니까? 실화예요. 실화. 실화를 소설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 그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덕혜옹주도 사실은 어려서 한복을 일본 기모노를 입는 거를 자기가 거절을 결사 반대하고 그러는데, 사실 황실 안에서 기모노를 즐겨 입고 아무 생각이 없던 그 여자분이었고, 이런 것들이 사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검색하다 보면은 참 이게 나라의 다른 일반인도 아니고 나라의 공주다, 그 상징적인 인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각색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뭘 믿어야 될지. 하여튼 이 군함도도 그렇고 야인 시대도 너무 김도한 씨를 좀 부각시킨 거. 조선 구마사 이거는 말도 철인왕후 설광왕 이거는 요즘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중간에 도중 내려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해도 너무하다. 제가 굳이 내용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TV를 보실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직접 보질 않고 그 장면만 그걸 찾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전부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 안에 너무 많은 오점들이 같이 섞여 있을 때 정책적으로 우리 사회의 흐름 봤을 때 이게 과연 건전한 흐름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저는 한편으로 좋아하는 그 영화가 광해인데요. 군사는 기마 500두에 궁수 3천, 기병 1천을 더하여 총 2만의 군사를. 저는 이 장면이 참 멋있더라고요. 이거 각색이든 아니든 간에. 한다면은 북방의 경계가 위험할 수도 있을 터인데. 대감, 이 나라가 있는 것이 누구의 덕이옵니까? 명이 있어야 조선이 있는가? 오랑캐와 싸우다가 짓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4대 예를 다하는 게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사료되옵니다. 윤호하여 가짜 주시옵소서. 왕이셨습니까? 가짜 왕.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의 뜻대로 하시오. 다음은 태왕 태후 앞으로 바칠 품목입니다. 공려 40, 황세조 150호, 백세조 150호, 체단.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뭐라? 이 땅에 오랑캐에게 짓밟혀도 상관없다고? 명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전하 부끄러운 줄 아시오. 아주 명장면입니다. 그죠? 네. 좋소. 경들의 뜻대로 명의 2만의 군사를 파병하겠소. 허나 나는 금의 서신을 보낼 것이오. 홍문관은 적으라. 명이 두려워 2만의 군사를 파병하였으나 금과는 싸움을 원치 않는다. 부디 우리 군사들을 무사히 조선으로 돌려보내 주시길 소원한다. 전하, 4대의 명분을 저버리고 오랑캐에게 손을 내밀다니요. 그 4대의 명분이 뭐요? 도대체 뭐길래 2만의 백성들을 사질로 내몰라는 것이오?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멋있는 장면이죠, 그죠? 4월
하고 싶다면, 마지막인데 백성의 고요를 빠는 저들을 용서치 못하겠다면,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왕, 진정 그것이 그대가 꿈꾸는 왕이라면 그 꿈 내가 이루어드리리다. 난 왕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 살자고 누군가 죽여야 하고 그로 인해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난 실수. 진짜 왕이 그런 거라면 아주 명대사죠. 사실 이 옛날의 것을 먼저 각색했겠죠. 진위를 떠나서 예술은 그 당시 상황이 이런 정도로 승화되면 멋지지 않을까. 저는 뭐 광해의 어떤 천반적인 그분의 생애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감도는 바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뭐 이런 것들 좀 그 바람직한 것들 그렇지만 뭐 좀 우리가 어쨌든 사료를 검증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근데 드라마 속에서 어디까지를 허용하고 하지 말아야 이게 참 애매합니다. 왜냐면 예술가들은 그 자유가 있거든요. 지금 제일 많이 외치는 게 뭡니까 요즘? 자유민주주의가 대통령 당선하려고 다 자유민주주의. 이거 역사 왜곡이고 이것도 자유예요. 민주주의 다 자유. 예술 행위는 자유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다. 근데 그게 진실과 괴리가 있다면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통제해야 될 거냐 해야 되는 그 기준이 참 애매하단 말이죠. 뭐 큰 틀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언론 결국 제가 아까 처음 말했지만 사진의 조작부터 쭉 갔더니 나중에 언론이 되고 역사가 다 조작이 되고 우리 사회가 조작되는 거로 돼 있는데 우리 그중에 언론은 뭐 세계 46개국 대상 중에 38위, 40위 이렇게 간다라니까 믿지 못할 거죠. 우리의 국격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그만큼 그 오염된 그 정보에 물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뮤지컬을 만들어 봤지만은 이걸 어떻게 제대로 담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왜냐면 이게 보면 그 외국 사람들이 또 사극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역사를 왜곡해서 그 사람들로 봐서는 우리나라 뭐 사설을 공부하겠습니까? 드라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왜곡이 되고 특히 우리나라 국내 청소년들, 아동 뭐 그런 줄 알죠. 그냥 스펀지로 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그 창작물에 대해서는 상상력을 인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 뭐 제가 어디까지 이걸 단정적으로 하기는 좀 힘들고 어떤 우리 역사의식이 높아지면은 자연히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저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 분별력을 가지는 그 교육을 풍토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것. 사실 저는 시나 지자체에서 이런 그 시민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남학 아카데미는 굉장히 좋은 그 모범 사례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앞으로도 더 프로그램이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미 왜곡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제가 많이 다 왜곡을 해놨는데 우리가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 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뭐를 좋은 걸 만들어도 그 안에 운문 안에 개구리죠. 그게 참 한계라는 게 지금 이번에 선거에서 보셨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념적으로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러면 얼마나 이 분열이 치열한지. 이번 선거 대통령 선거 치르면서 정말 지겹고 그냥 우리가 싫을 정도로 이게 뭐 누구 양쪽 진영에 속하고 안 속하를 떠나서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거를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사회 환경에서 예술이 파생돼 봤자 얼마나 잘 파생됐을까 하는 그 한계 그거에 대한 좀 되고 우리가 이제 선행돼야 될 거는 공부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됐고 지금 이제 오늘 했던 거를 이제 결론을 내면은요. 그 뭐 미술과 음악과 극으로 한번 훑어봤는데요. 시간이 모자라지만은 그 문학과 역사, 철학, 이 인문학 이 세 개의 카테고리에서 문학은 창작의 허구, 이상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시대의
그 사는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입장을 하다 보니까 진실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왜곡된 거를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그 맹점이 있고, 역사는 또 물들어가지고 또 역사가 진실일 수도 있고 또 이미 왜곡된 거일 수도 있고 하는 문제. 근데 이걸 그 총체적으로 하면 결국 우리가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좀 집단 지성이 높아져야지 이게 문학과 역사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생겨서 좀 앞으로는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그 궁금증을, 그 배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는 것이 학문이다. 그래서 물음표. 그 다음에 예술은 느낌표. 느끼는 거다. 감동하는 거다. 근데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마침표. 그렇다. 끝. 점. 그러면 믿어라. 그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 역사는 물음표와 마침표가 공존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거는 마침표고, 그랬다는 거니까 실록에 나와 있는 거는 뭐 그런. 근데 물음표는 그게 거짓이었다는 걸 학문적으로 역사를 계속 공부를 해야지 그게 물음표가 그 마침표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그건데, 우리는 지금까지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마침표다. 이승만은 국부고, 지금 국부 논쟁이 또 진행되잖아요. 그 제가 그 편에 선 게 아니라 다 존중은 돼야 되지만 우리 역사적인 판단은 따로 해야 된다. 제 아는 그 미국인 친구가 백인이 있어요. 근데 그 집 그 딸내미가 학교에서 에브라함 링컨에 대한 그 전기 그거 쓰고 감상문을 써오라 했는데, 진짜 그 얘기를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으면서 황당했는데, 뭐냐면 그 백인 그 아이가 우리 증조부 할아버지는 아주 큰 부자였는데 그에 비해서 링컨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링컨이 노예 해방하는 바람에 남쪽에서 자기 증조부 할아버지가 큰 목화 농장을 했는데 다 파탄이 나가지고 그냥 쪽박 찼다 이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링컨의 그걸 보면은 노예 해방이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게 몇 프로가 있을지 좀 의심되는 점들이 좀 밝혀진다고 합니다. 그 전략적인 거였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동족인 인디언들을 가장 많이 학살했을 때가 또 링컨 그 정권 있었을 때다. 이게 아이러니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결국 역사도 학문의 입장에서 계속 밝혀내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더 하고, 그럴 때 진실 앞에서 예술이 더 위대해진다는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것 중에 마지막으로 이 성남에 제가 이제 한 1, 2분에 정리하겠습니다. 성남의 대단지 광주 그 민권운동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는 요즘 고민을 하는데요. 저는 우리 지금 현재가 아니라 그 이전의 우리 흐름들, 그럼 이게 과연 민권운동이다, 인권운동이다 그러면은 우리 역사의, 세계사의 인권이나 민권의 흐름은 어떤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중에 우리 역사 속에는 이 민권, 그래서 예전에는 민권운동이 아니라 밀란이라고 했죠. 동학의 난. 그죠? 또 밀란이라 했다가 지금은 운동이라 했다가 지금 혁명이 돼버렸어요. 이게 바로 그 학문이 이제 퀘스천 물음표를 쉼표, 마침표로 좀 찍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 얼마 전에 4.3 때 영화 보셨나요? 4.3은 꼭 찾아보십시오. 그냥 4.3은 이제 해금이 됐어요. 아까 금지곡처럼, 아까 여러분들 금지곡 들으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4.3 여순, 광주 5.18 이것도 이전에 다 금지였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해금이 됐어요. 다 떠들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유선생 통해서 한번 쭉 보시면은 이럴 수가 하는 얘기. 그 안에 우리 성남 민권운동의 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흐름 속에서 저질러졌던 어떤 만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 전략적인 독재 정권에서의 어떤 민권 어떤 그 문제가 이 청계천에서 이렇게 흘러들어온 전국분들이 이 성남에서 어떻게 토착화시켰는지를 알게 해주죠. 또 그러면서도 아까 남한산성 여기 제가 영화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광해를 봤듯이 남한산성 영화 있잖아요.
얼마나 그 남한산성을 토대로 해서 청나라 때 그죠? 우리가 그 항쟁을 했습니까? 그렇지만 또 남한산성은요 그 이전으로 가면은 완전 동방불패예요. 불패의 성이 아주 좋은 입지에서 아주 잘 싸웠단 말이죠 항쟁을. 그때가만 부각을 시킬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것도 부각시킬 필요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대의되고 또 우리가 민권운동이면 자발적인 참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독립운동식의 자발적인 의병이나 3.1운동이나 다 여기가 그 단지 아닙니까? 한백봉 선생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고증도 같이 아우러서 그 혼이 우리 성남 시민사회의 정신으로 시민 정신으로 집대성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 당시 70년대 아까 막 대박을 할 때 성남 시험버스 다니던가 이 당시에 벌써 민권운동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근데 원주에서는 지학순 주교가 삥땅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버스 안내양이 이때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 민권운동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성남에. 아니 안내양들이 다 학력이 없는 친구들이고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얼마 받아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원, 10원 이렇게 삥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월급하고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삥땅을 해야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어떤 안젤라라는 차장이 편지를 씁니다. 노동위원회에다. 내가 사실 삥땅을 안 하면은 먹고 살 수가 없는데 나는 성당 다니는 신자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너무 죄책스러워서 요즘엔 교회도 못 나가고 근데 이것도 죄가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윗사람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지학순 주교님을 찾아간 거예요. 지학순 주교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이거는 죄가 아니다. 사람이 생존권이 박탈됐을 때는 생존권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그걸 했을 때는 죄지만은 생존권이 안 돼가지고 도둑질을 해야 되고 막 그럴 때는 그거는 죄라고 볼 수 없다. 죄가 있다면 오히려 그거를 조장한 우리 사회 구조가 죄다. 그 사람은 죄 없으니까 괜찮다. 그래서 이게 민권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자 차장들 있죠. 공동 합숙을 하는데 가면 저녁이 되면 신체 검사를 해요. 몸 수색 17살, 18살 알몸 수색을 하고 남자 과장 계장들이 와가지고 수색하고 성추행하고 그러다가 한강에 빠져 자살을 하고 그러던 세상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남시에 출발을 하던 그 당시 민권이 이랬던 시절에 괜히 저쪽에서 집 하나 큰 단지 짓는다고 야 니들 다 빼! 이쪽으로 다 와보니 허울 벌판이잖아요. 그거랑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 와가지고 살았던 게 이런 천막 그죠? 제가 노래도 만들어놨습니다. 이 당시에 얼마나 어머니들이 힘들었어요. 요즘 어머니 간고등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머니 등 푸른 날들을 먹고 살아왔습니다. 다 대단하죠. 잘 구운 간고등어 가운데 토막 한 점 떼어내면 건져 올려지는 어머니 바다. 어머니도 그 전날에는 젊었을 때는 펄펄 피어오르는 고등어였다. 처녀 고등어. 그물에 걸려 아이고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배리를 다 발라내고 애 태어나고 그냥 다 발라내는 뱃자반. 비린내가 단맛이 날 때까지 그 어떠한 염장도 우리 자식 키워내느라고 이겨내고 우리 밥상 위에 고등어 본인 자체가 고등어예요. 배달라서 주는 거예요. 고등어 올렸다. 간 고등어 한 점 떼어내어 밥 위에 올리며 어머니 등 푸른 날들을 먹고 살아온 우리.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시입니다. 저는 이것과 우리의 민생이 그 당시에 어우러져 있다고 그러고 성남 공사장에서 일하시던 그 아저씨들, 아버지들이에요. 한쪽이 더 달아있는 신발 한 켤레 우리들 가슴에 벗어놓고 아버지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신발을 보니까 한쪽이 달아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아침을 신고 나가서 우리가 잠든 뒤에야 벗었던 신발 아버지 그 신발을 돌아가신 후에 정리하다 보니까 본다. 우리는 언제나 줄을 당겼지. 아버지한테 소리치며 아버지 돈 줘, 돈 벌어. 달리는 아버지 발목을 붙잡고 아버지 빨리 더 빨리. 우리 부모님들이 참
그런 시대가 있었죠. 70년대, 60, 70년대 전후 세대죠. 가족의 무게가 가고 싶었던 곳을 가지 못하게 했구나. 우리들 무게가, 우리 자식들 무게가 하고 싶으셨던 것을 하지를 못하게 했구나. 우리는 아버지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저는 이 노래를 사실 부르고 싶어요. 이게 바로 그 시대를 노래하는 그 성남의 노래가 아닐까. 성남 와서 고생하신 분들, 그죠? 그분들에 대한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어쨌든 그런 영혼을 하면서 저는 이제 나중에 여기다 꼭 넣을 노래가 넬라 판타지아입니다. 넬라 판타지아는 자유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 인류애가 넘치는, 아까 평등 박애처럼 정말 이제는 인류애 넘치는 세상.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가 서로 기후 위기나 무슨 전쟁 위기나 무슨 천재지변 이런 거에서 서로 이제는 합심해야 되고, 성남뿐만 아니라 성남은 또 다른 도시를 도와줘야 되고, 이런 서로의 관계가 이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시기라서 저는 그런 영어를 이제 넬라 판타지아 노래가 가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담을 것이고, 어쨌든 저는 오늘 이제 예술과 학문과 역사, 그 다음에 종교, 믿음, 역사에 대한 믿음, 이거는 좀 물음표를, 종교도 믿음을 바꿨죠.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그죠? 그런 판인데 지금 우리가 뭘 못 바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광야 노래도 쓰고 이제 했는데, 어쨌든 이제 강의를 끝나겠고요. 저는 원주에서 모월 가행이라는 공연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원주를 주제로 한 공연이었고, 이거를 이제 성남 가행으로 한번 제가 기획하는 게 올해 제 소명일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감사해 주셔서 고맙고, 다음에는 좀 시리즈로 노래를, 이거 한 3시간, 5시간짜리, 10시간짜리 특강인데 제가 좀 이렇게 짧게 하다 보니까 두서가 없었던 점 좀 양해해 주시고, 노래로 제가 직접 들려드릴 날 고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